스루프 타임즈 2023년 7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이터, 한국의 공장 활동은 최소 19년 만에 가장 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7월 3일자 뉴스입니다. 한국의 공장 활동이 6월에 더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12개월 연속으로 기록적인 하락세를 연장한 것으로 월요일에 조사되어 견고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인데 1, 4분기에 미미한 성장을 기록했고 약한 외부 수요 때문에 동력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전선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요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입 가격 인플레이션은 2020년 7월에 시작된 연속 상승 중 가장 부드러웠다는 얘기는 그 원재료 인상률이 좀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것 때문도 있고, 또한 공급업체의 납품 시간은 납기가 좀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황이면서도 납기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납기가 빨라졌다. 이것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또 생산이 나왔다 이렇게 보겠죠. 실제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경기가 좋을 때 납품 시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루프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원가 압박이 완화되면서 생산 가격이 두 달째 하락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죠. 판매 촉진 노력으로 일환으로도 가격을 좀 내린 것도 있다. 이런 것이 상반기 이제 결산들이 나오면은 주요 상장 회사들을 여러 업종별로 우리가 랜덤 샘플링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경제학자 우스마 바티라고 현재의 경기 침체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2023년 현재까지 기업 신뢰도가 가장 낮은 순으로 완화됐다, 내려갔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한국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는 소제목으로 스루프 타임즈의 이 소주제를 또한 현재 이 트렌드를 소개하는 그런 거에 호응하는 그런 또 뉴스 보도가 로이터에서 또 기사로 냈네요. 요 사진은 세계 최대 무기 거래국 중 하나가 되기 위한 한국의 경쟁이다 해서 어떤 무기에 대한 공정 작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이렇게 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서 TSMC만으로는 부족해 엔비디아, 삼성전자와 GPU 위탁 생산 협의 개시했다. 조선미저 황민규 기자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AI용 GPU 수요 폭발적 증가해서 공급량이 병목 현상이 나왔다. 병목 현상 이런 거 이제 제약이론 경영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는 그런 거죠. 이거를 또한 제약으로 그냥 인식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공급 제약이 지금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TSMC, 삼성 두 트랙으로 생산 구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 2.5D 드램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패키징 기술 완성도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챗 GPT와 함께 폭증하는 AI 칩 수요가 있고, 그 2.5 DRAM 패키징 기술 완성도 높여야 수정이 가능하다. 요거는 그 엔디비아의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라라에 위치한 엔디비아 본사와 공장 보이저의 그 이 전경인데요. 그 일본 뉴스에서 보면은 그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삼성 일본에서도 그 외국에서 그 일본에다가 공장을 짓는데 일본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TSMC 구마모토 공장이 거의 뭐 제 머리 기억 속으로는 4천 몇백억 그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 마이크론도 그 일본 땅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자는 요코하마인가 거기에서 이 지금 얘기한 패키징 기술, 그 후공정, 패키지 공정에 대해서 이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내용도 오버랩돼 가지고 좀 읽게 되네요. 뭐 이렇게 이제 그 경기 저성장 구조 속에서도 뭔가 조금씩 좀 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온 뉴스에서 보기는 좋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최대 노총 2주 총파업 돌입했다. 코리아 타임즈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 최대 노총인 민주노총은 월요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2주간의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윤 정부 퇴진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 민생 파탄이라고 하는데 뭐가 민생 파탄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원된 그 아줌씨들이 그 공장 다니는 그 생산직인지 어떤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얘네들 무슨 돈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항상 할 때마다 하고, 또 동원되는 그 능력을 보면은 뭐 너무 이 민노총이 정치적으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냐, 이렇게 이제 저는 거꾸로 되묻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었던 모양이죠. 뭐 그럴 때도 또 얘네들은 또 풀어주니까 그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기에다가 또 그 저기 민주당이 얘기하는 외교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서 노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의 정치 집단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조용한 어떤 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교통 방해를 하면서까지 하는, 아주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래 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에도 이 더위를 잘 견디네요. 여기 동원된 사람들이. 자기 우선 이 카르텔 속에 이 민노총도 지금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생존이 품종 등화와 같이 지금 현재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 귀족 노조화된 애들이 배부른 개들의 집회, 너희들이 그 야생 이 배고픈 늑대가 돼 봤는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현대아산인지 아산현대인지, 현대그룹의 그 서울 아산 현대병원인가, 서울 현대 아산병원인지 그 정식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천안에 있는 개인 의사라는데, 오염수 손동굴 걸린 의사 전문가들 정치 지망생이시군 했는데,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반감기 37년이라고 기본 팩트부터 틀려 배출 오염수의 농도와 분량을 누락해 선동, 농도와 분량을 누락해 선동. 의사도 원자력 전문가가 많지만
뭐 좋게 표현했네. 그분은 뭐 해가지고 정치 지망생이다 모양이다 이런 글을 선동하니까 전문가의 글도 아니고 의사 글을 갖다가 민주당이 이걸 퍼다가 또 선전선동에 쓰고 있는 겁니다. 야, 열렬 지지 내과 의사의 글 돌려보는 민주당 인사들. 방광기 수치부터 틀려 전문성 없는 걸. 2011년 사고 당시 유출된 오염수의 0.05%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또 얘네들이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그 상징인 거죠. 자기네들이 그 저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상징하는 건지 공화당이 빨간색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빨간색인가요? 거꾸로 빨간색 하면 우리는 빨갱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이게 뭔가 이게 그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됐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후쿠시마에 물을 퍼올리는 일본, 어킹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처리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이는 중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획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하야시 외무장관은 관계자들을 또 만날 예정이고 또 그 일본 내 원자력 규제 당국도 중대한 평가를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AEA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이미 유사한 희석된 폐기물을 안전하게 해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앙케이트 그 의견 조사에 의하면 4분의 3이 일본의 준비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에서 파견되었던 전문가 대표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도 못 믿겠다. 뭐 이런 시기로 한 것도 하고 중국의 그 반대하는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날짜 방류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일본 내에서도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려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꺼번에 방류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거이 아니고 이 터널을 통해서 이 세계보건기구 지침 이하로 희석해가지고 해저 터널을 통해서 40년 동안 바다로 조금씩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좀 그 수용을 해주는 그 마음 자세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그 반감기인데 아까 27년 운운했는데 12년이 조금 넘는다라고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확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 전력이 그 후쿠시마 전력의 그 회사 모양인데 이 500개의 올림픽 크기 수영장에 해당하는 물이라고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출하기 위해서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일본 내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을 또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방류하는 줄 알았다. 40년 동안 바닷물과 혼합하여 희석하여 배출한다. 한국의 대도시 우리 사람들이 쏟아내는 인간 똥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직도 해양 투기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운동하는 애들, 환경운동가들이 이런 것들을 좀 조사 추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정당의 그 선전성동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나라가 이 해양 투기 이런 거에 바젤 무슨 협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제가 그 환경 공부할 때 불법 투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해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한국 연안에서 떨어진 데서 똥을 버렸다, 이런 얘기죠. 왜 그걸 건조해서 나중에 그걸 비료화하는 그런 과정이 에너지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 받는 비용도 없고 지들도 돈을 남을 내니까 그것을 도심 속에서 퍼가 가지고 회수해서 결국 어떤 그 처리 공장에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몰래 동해바다로 나가서 투기했다. 이런 거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윤 대통령 통일부 그간 대북지원부 역할 이젠 달라질 때라고 냈고, 이 통일부 장관 이분이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양이에요. 김영호 신대. 자기도 그 취임사 같은 거로 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 또한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또 헤럴드 경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윤,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일부 부처 1급 전원 사표. 대통령실에서는 사표 쓰라고 얘기한 적 없다. 주무장관이 뭔가 얘기한 것 같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언뜻 뉴스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나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 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그 취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2013년 10월 12일 서울 고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골검사 이미지를 각인한 바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동 공무원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하겠다, 이런 거 물갈이하는 거 좋은 얘기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은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언단해야 된다. 제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희생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은 뭐 이 1급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동기들이 다 같이 나가는데 또 안 나갈 수도 없어서 또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1급들이 대거 나가게 되면은 2급 국장과 3, 4급 과장이 또 이렇게 승진하는 그런, 또 그러니까 저희도 그 조직에 있을 때, 민간 조직에 있을 때 나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물러나야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그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권위주의자들을 돕지만 그는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 포춘 스티브 몰먼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제목만 가지고도 뭐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알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제 여기 92세가 됐는데 그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를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불행히도 글로벌 규제는 달성할 수 없다. 그 사이의 갈등을 고려할 때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그래서 열린 사회란 것은 국가의 역할이 개인의 자유를 수로하는 것이 되면은 닫힌 사회에서는 개인의 역할이 통치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최고 그 지도자를 선거에 의해서 갈아칠 수 있으면은 나름 열린 사회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지도자를
그 죽음으로 제거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사회는 닫힌 사회라고도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써낸 과학철학자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단어를 이 소로스 옹이 차용했는데, 그 소로스의 열린 재단이 과연 이 칼 포퍼 옹이 얘기한 열린 사회에 해당하는 그런 재단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항상 미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이 작동을 하고 돈을 밀어주는 데가 뭐 좀 이상하게 정권 전복을 하는 그런 이상한 단체에도 돈을 뭐 왕창 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쪽에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1만 킬로 해저 케이블 사업 지연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까지 9개국 1만 5천 킬로미터. 계획은 2021년 상용화 계획을 했는데 최근 인재 영입 젠걸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SKB에서 제공한 해저 케이블 사업 이런 걸 보면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과 경쟁 관계가 될 것 같다. 인터넷이나 뭐 여러 그것을 하는데 이제 해저 케이블로 우리나라도 그 인터넷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럼 그게 미국에서부터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그 해저 케이블이 이미 깔려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아니 난 그렇게는 못해 해가지고 1년에 뭐 몇천 개의 그 로켓을 쏴가 인공위성 올려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인터넷망을 해서 이 전선이 없더라도 어디서든 인터넷을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많이 이 활용이 됐죠. 뭐 이런 건데, 여기 컨소시엄을 한 9개의 회사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그 인허가 문제가 되면은 본격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아마 컨소시엄이니까 서로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에서 2022년부터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SK 브로드밴드는 부연했다. 이렇게 부연했단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반어법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민관협력 투자개발 PPP라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요게 이제 여기 나온 대로 한국 자본으로 뭘 좀 들어가 가지고 그 운영권을 해서 그 투자비를 다 빼먹은 그 어느 정도 돈을 받은 다음에 운영권을 그 나라에 다시 넘기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맥컬리 뭐 이런 데가 또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민간 자본 중에서는 외국계 자본 맥컬이라는 데가 이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SK 이게 SK 어디입니까? 에코프렌트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옛날에 수도가 있던데 지금은 아스타나로 좀 북쪽으로 좀 옮겼죠. 옮겼는데 여기에 그걸 져가지고 빌드 운영 BOT 향후 이관 트랜스퍼 하는 그런 거로 해서 알마티에 이런 순환 고속도로를 우리나라가 투자했다. 이런 거 보면은 자꾸 우리나라 무슨 경제에 카자흐스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하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무역 다변화를 수출 다변화를 하고 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향후 유라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진출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리스크를 해야 될 것은 장점도 많지만 환율 리스크 해칭이 관건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향후 SMR 사업까지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이죠. 공기업 예타 기준 완화해야 예타가 예비 타당성 이런 거죠. 이런 걸 거예요. 환경 까지 포함해 가지고 잘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뉴스가 또 오늘 떴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위험을 강조하는 바그너 봉기 해가지고, 지금 그 바그너의 봉기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조금 불편하게 될 것 같다,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국경 충돌이 좀 있었죠. 그게 아마 다시 되지 않겠냐. 러시아가 힘이 약화되면은 중국이 그 북쪽으로 그 힘을 발휘하게 될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그너의 사건이 중국과 러시아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략적 오판일 것입니다 라고 베이징의 런민대학의 충양금융연구소장 왕원이 말했다고는 한데, 하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중국과 러시아의 변수가 지금 아주 친밀한 협력 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 갈 수도 좀 없을 거다. 왜냐 그러면은 그 서방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크라이나를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자기네들 무역하고 이 비즈니스 하는데 불편한 점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의 무역은 말하자면은 이 석유 때문에도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뉴스의 그 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가 푸틴의 힘이 줄든지 아니면은 그 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친미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지금 운을 띄우고 있는 그런 기사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으로 향하는 옐런, 미국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가속화. 블룸버그 빅토리아 댄누리누의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만은 7월 6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 강요가 방문하게 되는데, 그 옐런 누나는 부채 탕감을 강화하도록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화를 위한 첫발을 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미중 관계는 한때의 그림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림자가 제거되면은 남는 것은 미국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재무부는 이 초기 여행에서 비롯되는 중대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관계자는 얘기했지만, 일단 대화 창구를 재무통끼리 좀 해보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이분이 그 옐런 누나인데, 항상 그 패션이 요 짙은 이 푸른색, 우리말로는 이 감청색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장관, 키도 조그마신 분이 옷을 강렬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중국 포브스 일본 기사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철수 개시 경제 문제에 직면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축소하기 시작했다. 과거 중국은 이 지역에 가장 많은 대출 원조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나라에 밀려 사라졌다라고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른 나라 중에서 일본의 누적 투자액은 280억 달러고 한국도 못지않게 200달러. 우리도 꽤 많이 동남아에 투자를 하고 있네요. 이하 독일, 미국, 호주, 프랑스 순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8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이런 정도 수준으로 동남아에 중국만 투자한 게 아니고 1대1로 다른 나라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과거의 존재감을 곧 되찾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에 연결해 가지고 요거 어저께 한 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은 대출자들이 일본에 잃어버린 수십 년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부채를 회피함에 따라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또 포춘지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사실상 요즘 이런 뉴스들 중국이 아무리 그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겁박을 하든 어떻게 내든 전사 외교를 하시든지 마시든지 간에 전반적인 뉴스는 중국이 이렇게 서서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감을 잡히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만을 무력 통일할 만큼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휴전협정이 어떤 선에서 휴전선이 결정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제 생각은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하와이 어딘가서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 관료하고 무역 관세 협정을 맺었는데 그때 그 무역 관세 협정 이면에 마지막에 있던 게 금융 개방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뉴스에 잘 보도가 안 됐지만은 사실상 중국이 금융 개방을 완전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IMF 당했던 것처럼 이미 그때부터 미국 자본, 금융 자본에 의한 휘둘림을 받게 되는 경제 구조로 된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달러를 숨겨놓은 것도 있다 이런 뉴스가 또 있기도 하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본을 죽인 것은 환율로 죽였고 지금 중국을 죽이는 것은 미국이 금리 환율이 아니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중국에서 돈들이 다 빠져나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필요하면은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국내 금리를 인하를 하고 올리질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도 그 금리를 올리면서는 피해 볼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네도 미국도 피해는 보지만은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도 또 감수를 하면서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이런 어떤 돈의 힘,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저간 그런 거로 해서 무력으로 이 중국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돈의 힘으로써 금리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도 떨어졌지만은 또 어쨌든지 간에 중국은 힘이 계속해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베트남에 갔다 온 지 꽤 오래되는 것 같은데 헤럴드 경제 오늘 뉴스에 이거를 또 뒤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했다 한 배우 닮았다 김건희 여사 국빈 행보에 베트남도 관심 용산실록이래 돼가지고 이 여자분은 누구냐 보반투엉 베트남 국가주석의 부인인 판티타잉 덤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게 이 대통령 부인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그 주석 부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그 젊었을 때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절벽이신 줄 몰랐어요. 예, 이런 정도는 그 준 개그로 또 좀 뭐 이렇게 해도 크게 그 결례가 안 되는 표현일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대화하면서 서로 뭐 이게 뭘 보면서 이렇게 웃는 건지, 윤 대통령 무슨 사진 보고서 웃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요게 그 저기 참배할 때, 야,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이렇게 이 말하자면 예복을 또 입어야죠. 그래서 남자로 어디 여행 갈 때면은 뭐 단출하면 되는데, 여자는 옷이 더 문제니까 여행 가방이 꽤 여러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야 된다면 여기 또 그 옷 갈아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베트남식 이 예복을 입었고, 이거는 이제 이 말하자면은 그 묘소 참배할 때 또 예복을 입었고, 또 이것은 이 병원 얼굴 기형 어린이를 위한 의료 그런 108 중앙군사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갈 때 또 이게 흰 옷으로 또 이렇게 입는 것을 보면은 우리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또 헤럴드 경제에서 좀 또 추가로 얘기를 했네요. 세계유산 등록이 큰 위기, 아소산의 주변 공간이 격변, 대지를 덮는 무수한 태양광 패널 충격 사진, 가타치야마 마사유키 프라이데이 디지털인데, 이거 우리나라 그 태양광 깐 거보다도 더 어마무시하게 깔았네요. 야, 요게 그 유네스코 유산이 아소산이 등재가 되는데, 아소산 자체가 아소산 분지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분지 전체가 그 세계유산 쪽으로 하려는 모양인데, 제가 아소산에 올라가서 아황산 가스, 지금도 활화산이기 때문에 그 아황산 가스 냄새를 맡아봤어요. 보통 사람 못 맡는데 저는 그 황산 공장에서 주변에서 약간씩 새어 나오는 그런 가스를 맡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화학전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그 정도는 이렇게 냄새 맡을 만한 그런 황산가스 냄새였는데, 그건 그렇고, 자관 강수량이 전국의 평균 2배나 가까운 다우 지역에 뭐 하려고 이렇게 태양광을 깔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 같아요.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 하는 애들 공격하듯이 이게 또 멀리서 이게 아소산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약간 낮은 산의 꽃들 다 그 나무들을 베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거 나중에 이제 비 오고 그러면은 토사재해,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우려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저쪽에 이게 아소산이 한 번 더 분화하면서 이렇게 원래 높았던 데인데 이게 꽉 무너졌다, 이런 설도 있고요. 자관 그렇습니다. 70대 이후에 답답하다 고령자와 싱글벙글한 행령자가 확실히 나뉘어진 사소한 이유. 자, 어미 말들의 그것은 번역 AI가 아직 학습을 좀 계속 또 해야 될 모양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와다 히데키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는데, 행렬자가 뭐냐 그랬더니 70대 이후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 거를 행렬자로, 행명자로 부르면 어떨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늙어서도 있음의 가치를 다시 보고 싶다. 존재 가치,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다시 보고 싶다. 참 어떤 경우에 우리가 꼰대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는 늙은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 일본말로 일본 한자로 행령자라고 발음을 그렇게 어렵게 하기보다는 우리한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늑다의 어르신이라고 붙이면 어떠냐. 우리 한국말 좀 배워가지고 이런 거 좀 괜찮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장점이다. 이해력 좋은 고령자를 가장하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 꾸민다 그런 얘기보다도 어떤 경우는 늙은일수록 어느 정도 조금 고집은 또 있어야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노인의 옛날 얘기는 싫어한다는 사실이냐. 그리고 경험론도 젊은이들한테는 에, 덕담이 될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 거지. 그냥 맞춰 살라고 하지 말고, 날이 갈수록 그 지혜로운 그 나이가 먹어도 그 공부는 해야 되고 또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런 거에 매우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저도 어떤 존재 가치를 스스로 느껴 보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얘기할 때 이제 저의 존재 가치를 레드, Retired Extremely De-Risking, 은퇴했지만 극단적으로 디리스킹은 위험의 피라고 요즘에 미중 관계 쪽에서 나온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극단적인 위험 회피는 바벨 전략으로서 극단적인 리스크 테이크다. 저는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익스트림리 디리스킹 같은 늑다리 어르신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추미애 장관이 나갈 때 문 대통령이 아이 그만두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저는 거꾸로 그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물러서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싸움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의 그 세력 싸움에서 결국은 추미애가, 문 대통령이 추미애 아이 당신 나가세요. 그때 이제 뭐 보궐선거 운운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건 말장난이고, 제가 이런 뉴스를 추미애 씨의 오마이 TV라는 게, 오마이 뉴스라는 게 완전히 그 좌파 그 개인 언론 같은 건데, 자기가 해야 검찰 개혁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문 대통령이 했는데, 결론은 이제 좀 물러나세요.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문 대통령의 그 저희가 뭔지 결론은 이렇게 나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건드린 결과는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현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검찰총장 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 아닐 거예요. 검찰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다면은 퇴임 후까지 생각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래도 옛날 대통령은 다 감옥에 갔는데, 문 대통령은 감옥 갈 것 같진 않아요. 공격은 당해도.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윤 대통령은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금 했지만 아마 총선 때 더 오히려 정치적으로 뭔가 이게 잘못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총선 때 다 까발려가지고 완전히 총선 승리 전략으로 아마 머리들 끙끙 대고 있을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남한 한미 FTA 10년간 대미 수출 연 5.5% 증가. 요건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미국 무기 수입도 문 정권 때도 꽤 많이 수입했어요. F-35A, 그 다음에 B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요즘 C까지 나왔대는데, 이게 무역 수지에 무기 수출액은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 무기 수입에까지 한다 그러면은 대미 무역 적자일 수도 있어요.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거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렇다는데, 여기에 이제 누군가는 무기 수출이
무기 수입액 뭐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경제 역회전에서 붕괴로 시진핑 정부가 맞는 과거 없는 위기. 요거 앞에 그 중국의 그 하락, 그 추락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제까지 그 나온 얘기들을 마카베 마키오라고 다마대학 특별 초빙 교수가 얘기했는데 소비가 코로나 전에 돌아오지 않다. 부동산 신화의 붕괴,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차원의 청년 실업률 돌입, 요거 쭉 슬픈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서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거를 이분도 뭔가 이렇게 정보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산당에 대한 신뢰감 저하도 또 요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실업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하 자료는 그 참고 자료로 유명 유튜버 요거 새우 슈카월드라는 저보다 한참 젊은 재밌게 잘 그 앞과 전후의 문제 이런 그 히스토리를 다 해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몇 건 안 되는 그 주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생방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또 이걸 제가 편집을 해서 참고 자료로 제 소양을 위해서 했던 내용들 그냥 참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